열린공감TV의 정 PD는 4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열린공감TV는 특정인이나 특정 매체와 싸움을 벌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언론법인으로서 특정 이념, 진영 스피커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으며 오로지 진실에 기인한 합리적 의혹 등을 보도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진실이란 시작점도 과정도 아닙니다. 진실이란 대상에 대한 거짓들을 모두 걷어냈을 때 밝혀지는 단일하며 불변하는 결론입니다. 그렇기에 진실이란 단어는 함부로 입에 담기 어려운 무거운 말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계속 탐구되어 새로운 사실들이 발굴되고 그에 따라 참과 거짓이 바뀌기도 하며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리적 의혹이라는 자화자찬식에 주어도 참 염치 없지만 오로지 진실에 기인한다는 말만큼 공허한 말도 없습니다. 만우절 다음 날인 지난 4월 2일은 국제 팩트체킹의 날이었습니다. 국제 팩트체킹의 날은 2015년 9월 설립된 국제적인 언론사들의 연대체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가 2017년부터 제정한 날입니다. 올해 팩트체킹의 날을 맞이하여 구글은 공식 블로그에 팩트체커처럼 뉴스를 읽는 방법이라는 글을 통해 뉴스를 소비함에 있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 5가지를 공유하였습니다. 출처가 어디인가? 출처를 신뢰할 수 있는가? 전문가가 누구인가? 나에게 좋아요, 공유, 구독 또는 구매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가? 충격적이거나 두려움이나 증오를 불러일으키려고 하는가? 5개의 질문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진실을 앞세워 스스로를 포장하는 매체인가? 안녕하세요. 나이브TV의 호구맨입니다. 오늘 녹음하는 날짜는 2022년 4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원래 이제 앞부분 담당하시는 그 B씨님께서 퇴근 시간에 쫓겨가지고 좀 늦으시는 관계로 오늘 시작은 제가 혼자 먼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늦으신다고 하니까 후원이랑 제공까지 소개하고 나면 대충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을 항상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팟빵을 통해서 어용방자님, 그린그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청취와 성원, 후원까지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 부산 사하구 괴정로 2일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는 커믹스 컴퓨터입니다. 070-8742-9595 커믹스 컴퓨터는 컴퓨터 조립 수리 전문점입니다. 원하시는 사양에 맞는 최적의 견적을 내드리고 조립 세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드립니다. AS와 고장 수리, 원격 지원 및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라고 저희 광고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달품은 농장, 트위터 계정 달품은 농장 해서 이제 그 영어로 들어가시려면 골뱅이 DALPUMEUN 골뱅이 영어로 달품은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인스타그램 영어 계정은 골뱅이 DALPUM1 숫자 1입니다. 네. 골뱅이 영어로 달품은 숫자 1 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취급하는 농산물은 청란, 청개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 등등. 주 생산물은 이제 그 청란과 청개육이고 나머지 이제 계절마다 나는 작물들을 두루두루 판매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주실 겁니다. 네, 그 말씀드리는 순간 B씨님이 오셨습니다. B씨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나이브TV의 블랙아웃 B씨입니다. 한 주 참 바쁘게 지내셨나 봅니다. 예. 아이고, 바빴습니다. 별거 없으셨고 한 주 동안. 네, 별거 없었고요. 네, 참 남의 돈 벌어먹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방송으로 남의 돈 벌어먹을 만큼 우리가 좀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기도 하고 그래버리면 진짜로 힘들어지지. 저는 본업을 얘기한 건데. 네. 아니 그럼 본업이든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죠. 일이 좀 쉽게 풀리면 좋은데 네. 예, 쉽게 안 풀리네요. 또 지난주도 한 주 동안 또 다사다난하다면 다사다난하고 저는 사실 그냥 무난하게 지나갔거든요. 지난주에 뉴스 터지는 거 보면서 그냥
그렇지 뭐. 그럼 그냥 다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또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스트레스 받는 뉴스들이 없었던 건 또 아니에요. 보면은. 네네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그 윤석열 지지하고 이제 지난 대선 이후로 그 많은 분들이 좀 그 정치 과몰입 상태에서 이제 좀 뭐를 벗어났다고 해야 되나? 뭐 스스로 이제 해방됐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SNS도 보면 실제로도 버즈량이 많이 줄었어요. 전반적으로 제 타임라인도 보면은 훨씬 뜸해지고 거의 막 실시간으로 트윗 하시던 분들도 지금 뭐 하루에 뭐 서너 개씩 올리는 그런 분들도 꽤 있고 네. 또 이제 주제가 일상으로 많이 전환되게 됐고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그 과몰입 상태에서 완전히 탈출하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런 뭐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분도 꽤 있죠. 여전히. 그래서 좀 저는 좀 여유를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해요. 뭐 제가 충고할 입장은 아니긴 한데 지금 뭐 어떻게 뭐 물론 예전에도 그 과몰입 상태였다고 해도 그 과몰입 상태로 인해서 뭔가 바뀌는 건 없었지만은 지금은 그때보다 더더욱 바뀔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당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이제 지방선거 때 투표하는 거 한번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선 때 투표하고 네. 그다음에 아직 뭐 당적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전당대회 때 뭐 한표 행사하는 거. 그 당내 경선. 네, 당내 경선이야 뭐 솔직히 그건 지역 따라 다르니까 또 그렇죠. 밀어줘야 될 후보가 나온 지역이면 몰라도 아니면은 뭐 당내 경선도 강 건너 뭐 불고도 뭐 소닥보도 해버리도 그만이죠 뭐 사실 지금이야. 저는 뭐 이번에도 아주 뜨거운 투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당내에 좀 괜찮은 사람이 나와요? 아니죠. 그 성남에 경기도와 성남에 또 예.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뽑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가 저에게 제 어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 누구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디폴트는 저는 민주당 배제로 지금 잡아놓고 있는데 만에 하나 민주당에서 괜찮은 사람이 나오면 마음을 돌릴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은 또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또 너 도저히 찍어줄 수 없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오면 뭐 동네에 무슨 양아치 같은 거 앉혀놓으면 그런 거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그래도 일단은 디폴트는 민주당 안 찍는다고 저는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2018년 지선 때도 이제 도의원, 뭐 시의원, 뭐 이렇게 이제 기초 단체 그 의회를 끌어갈 의원들 네. 너무 열심히 뽑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그것에 2018년에 정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네. 특히 뭐 경기도 성남 이쪽은 그렇게 해야 되고. 서울시도 사실 만만치 않죠. 서울시의원들. 그렇죠. 네. 서울시의원도. 근데 서울시의원은 모르겠어요. 오세훈이 개판지는 거 커버 치려면은 민주당 의석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어쩔지.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에는 TBS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맞다. 이게 TBS를 없애려면 또 필요하구나. 서울시는 또 이 방정식이 좀 복잡한 그런 구도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예. 생각해 보니까 진짜로 이거 뼈를 주고 살을 주고 뼈를 쳐야 되는지 네. 그런 좀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하네. 생각해 보니까. 그 오다가 보니까 네. 이번 주 다스베이더에는 네. 새로 이제 민주당에 영입된 김동연 씨가 출연했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무슨 거기서 면접 봤다고 지금 압박 면접을 봤다. 아유, 그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죠, 근데 사실. 저는 근데 그 김동연 이제 전 부총리죠. 네. 네. 이분이 참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랑 되게 결이 안 맞는 분인데 말이죠. 그렇죠.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금의 민주당으로 엮여 들어왔는지 참 의문입니다. 아니 뭐 근데 그렇게 어떻게 흘러 들어와서 민주당에는 안 맞는 인간이 한둘입니까? 아니 종로에서 뺨 맞고 뭐 그 어디 가서 화풀이 한다고. 지금 민주당이랑 결 제일 안 맞는 걸로 따지면 이재명이지 뭐. 그래야 되는데 이게 영 행보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참 신기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사실 뭐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에 따르면 별로 지도자감은 못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도 근데 철새에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그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초대 경제부총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엄청 까대다가 그러다가 뭐 안 풀리니까 결국은 민주당으로 흘러 들어온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출연자 소식을 또 들려드리자면은 저도 이제 직접 보지는 않아서 뭐 네. 내용은 사실 별 관심도 없고 근데 네. 이동형 TV에는
최강욱과 안민석이 출연을 했더라고요. 에휴, 죽어도 그 플랫폼을 못 벗어나죠. 걔들은. 최강욱 같은 경우는 사실 팟캐스트로 정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아 그렇죠. 정봉주의 전국구 그렇죠. 통해서 유명해졌죠. 완전 특보잡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정봉주 어느 날 데려와서 되게 유능한 검사 출신이라고 군검사 출신이라고 데리고 앉혀와가지고 입담은 좋았잖아요 당시에 사실. 왜 괜찮아 보이는 모습 많이 있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말 잘하고 하니까 네. 그걸로 인기 얻었는데 정작 배지 달아놨더니만 저 모양이니. 뭐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본 얘기 좀 해봅시다. 네, 본 예고로 네.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소식은 다음 달 퇴임을 준비하시는 대통령님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1일 날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좀 그동안에 이런 내용으로 글을 쓰신 건 거의 처음 같은데 그 트위터 초창기 때 빼고는 그렇죠. 정말 오랜만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읽어드리자면은 제 트위터 팔로우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 팔로우 수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문득 보니 200만 5천 명이 되어 있었다. 트위터는 제가 정치에 들어선 후 중요한 소통 수단이었다. 트윗으로 제게 늘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 분들께 지금까지 드리지 못했던 감사 인사를 드린다. 이제 퇴임하면 정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 이야기로 새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기대해 본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만 해도 그 트위터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대통령님 때문이었거든요. 12년 대선 때 그때 트위터도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아, 네. 그래서 PC로 이제 트위터 하면서 계정 파가지고 첫 팔로우를 대통령님을 했고 첫 마팔로 들어온 것도 대통령님이었고 그래서 그래서 제 트윗 계정은 나름 의미가 있죠 저한테는. 예. 정치 먹지 않게 한 번 정지 먹어가지고 저번에 아, 그러셨어요? 3일인 거 누가 신고 심하게 때려가지고 3일인 거 정지를 때렸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는 몇 번 태클 들어온 것 같은데 다 튕겨 나간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아무튼 대통령님이랑 마팔 못 되셔가지고 아직도 이제 막 원상이신 분들이 있으시는데 아마 저도 아닐 겁니다. 네. 예. 퇴임하시고 나면은 좀 더 마팔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 뭐 기대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오히려 제가 대통령님이 누가 되지 않을까. 마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야, 이 200만 5천 명이 팔로잉하는 계정이면은 이 트윗 자체로 또 가치를 예를 들어 이 계정을 그럴 리는 없지만은 계정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거나 그러면은 꽤 가치가 될 텐데 이것도. 그렇죠. 인스타만큼은 아니려나? 하여튼 트위터에 이런 글을 써 주시니까 네. 참 뭔가 트위터가 본진 같기도 하고. 대통령님이 그 SNS를 처음 시작하신 게 트위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막 처음에 이거 마팔 어떻게 하는 거냐고 아, 맞아요. 그 트윗 있죠. 예. 그런 트윗 올리시고 그랬죠. 네. 이제 이어서 이제 10일 그 기사인데 이거 이제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청와대 본관 1층 계단 앞에서 청와대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예정이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청와대 지금 직원이 비서실장이랑 정책실장 포함해 가지고 이제 8수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2보좌관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원은 정보직 12명을 포함해서 423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가안보실장 경호처력까지 감안하면 50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아, 진짜 비서실도 굉장히 큰 조직이네요. 큰 조직이죠. 네. 그 조직이어야 되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 움직이면서 대통령님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각 분야에 있어서 그렇죠. 그 판단을 할 수 있게 그런 이제 보좌 역할이니까 이건 더 늘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기념 촬영은 청와대 근무자 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요 수석실별로 이제 나눠가지고 오늘은 뭐 무슨 수석 무슨 실 내일은 무슨 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님은 매일 오전에 이루어지는 내부 참모 회의를 제외하고는 이제 지금 공식 일정이 없다고 하세요. 이번 주 내내. 네네. 사진 찍으시려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대담 문재인의 5년 그래가지고 다다음 주죠. 25일과 26일 화요일 이틀에 걸쳐가지고 오후 8시 50분에 8시 50분에 시작해서 80분간 방영되는 이제 JTBC 대담 프로그램이 이제 80분씩 이제 이틀. 네, 잡혀 있는데 이게 이제 어제 오늘 이틀간 본관과 연민관 집무실 상춘제 등에서 이제 진행될 예정이라고 이제 기사에 그렇게 했는데 진행이 됐거나 아니면 오늘 지금 진행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네네,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오늘 하나 올라온 소식을 또 전해드리자면은 제가 오늘 이제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공식으로 나온 말인데 5월 9일 이제 직무를 소화하시고 그다음에 청와대를 바로 떠나신다고 합니다 대통령님이. 그래서 예. 외부에서 하루 이제 주무시고 11일 날 이제 윤석열 그 취임식 참석하시고 그 양산으로 내려가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많이들 참고를 하시고. 근데 사실 뭐 대통령 동선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으니까 이건 경호상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 당일날 뭐 양산이든 아니면 서울이든 대통령님을 이렇게 응원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니면 또 서울역에서도 또 어떻게 그 대통령님 응원하시려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미리 가가지고 죽 때리고 있어야 돼요. 동선 따라가면서 뭘 할 생각하면 안 되고 취임식에 뭐 가보시는 분들은 가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님께 마지막 환호를 보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아마도 기차 타고 가시겠죠. 그 기차 타고 가는 것도 일단 네, 기차 타고 울산까지 서울역에서 KTX 타시고 울산까지 내려가신다고 합니다. 거기서 울산에서 뭐 다른 걸로 갈아타시나 기차를 타시든지 뭐 차량을 이용하시든지 그러시나 네네. 보죠. 그러면 이제 뭐 서울역에 미리 캠핑 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저는 일단은 지금 뭐 그때 돼봐야 확실하게 알겠지만 지금 일단 생각은 뭐 양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대통령 사저 근처까지 가지 않더라도 양산에서 어떻게 그 뭐 터미널에서 맞이를 하든지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사저 근처 어떻게 그 대통령이 짧게 인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면은 거기 가서 기다릴 수도 있고 뭐 좀 유동적이긴 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날 많은 분들이 계획을 막연하게는 잡아 두셨을 텐데 뭐 다들 잘 생각하신 그 자리에서 대통령님 마지막 잘 환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예, 그래서 대통령님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회에서 얼마 전에 4월 11일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화상 연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날 좀 뭔가 세계에 내놓기 부끄러운 그런 장면이 그렇죠. 연출이 됐죠. 좀 한심했죠 많이. 네, 그래서 이 화상 연설에 국회의원 우리 30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60여 명 정도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여태까지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세계 23개국 의회에서 화상 연설을 진행했었는데요. 이때마다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만은 예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 G10을 넘어가지고 지금 G7에 필적하는 그런 국가가 됐고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실질적인 선진국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걸맞는 이제 어떤 국제적인 위상도 있지만은 갖춰야 될 어떤 소양이나 그다음에 져야 될 책임이나 의무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23개국이 아마도 그런 어떤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니까 잘 사는 나라를 위주로 다 연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최소한 이 23개국에 드는 나라들은 괜찮게 웬만하게 사는 나라들, 다른 나라에 전쟁이 났을 때 지원해줄 만한 나라들을 위주로 이제 그 연설을 했을 텐데, 근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다 이렇게 의회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그다음에 기립박수로서 지지까지 보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다는 거는 진짜 이건 국회의원들이 솔직히 스스로 쪽팔려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보면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의회 상하원 연설 때에는 네. 이제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네네. 의원들이 그 강당을 아주 꽉 채웠어요. 네네. 네, 꽉 채웠고 영국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까지 참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외국 정상으로 처음이라고 그러죠. 하원 의장 그 의회장을 내준 게 영국 네네. 의회에서 최초로 있는 일이라고 하죠. 뭐 심지어 옆 나라 일본에서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외상 방위상과 함께 참석을 했었고 빈자리가 없어서 일부 참석자는 서서 연설을 들을 정도로 네네. 네, 공간을 꽉 채웠다고 합니다. 뭐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그 지금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에 이제 직접적인 무기 원조를 많이 이제 요청을 해오고 있는데 한국이 거절하고 있다 그런 보도들이 났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우리나라가 불검 사업 때 러시아에서 인도받은 전차가 있어요. T-70이라고. 그게 당시에는 꽤 이제 쓸만한 3세대 전차였는데 그게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로 갖다 주면은 그쪽 전차병들은 교육 없이 바로 쓸 수 있어요. 자기들이 타던 거기 때문에 네네. 자기들 러시아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차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못 내주죠 솔직히. 우리가 러시아하고 완전 단교 상황도 아니고 지금 전쟁이 나서 서방 세계 전반이 러시아를 규탄하고 있으니까 같이 규탄을 하는 거지만은 사실 그 전까지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런 저는 뭐 가스관 사업 같은 그렇죠, 것도 이제 그렇죠. 운영하고 뭐 같이 이제 진행하고 있었고 뭐 그거 아니더라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무기 체계들을 보면은 우리 21세기 들어가지고 이제 자주국방 하면서 무기 체계가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그 중에 러시아가 기여한 부분이 정말 큽니다, 사실. 아, 네네. 그 지금 우크라이나가 내달라고 하는 이 전차만 해도 이게 불금 사업 때 들어왔던 건데 보통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 자기 나라 무기를 수출할 때는 다운그레이드를 시켜요. 핵심 기술은 빼버려요. 네네. 근데 이 우리나라 애들은 T-70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러시아제랑 동급입니다. 그레이드가.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제 미군한테 전술적으로 이제 연구해보라고 내줬을 때 미군도 놀라 뒤집어지고 이거 뭐냐고 이거 다 들어있다고. 예. 근데 덕분에 이 기술을 빼내가지고 우리나라 그 전차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거든요. 그런 이제 맥락도 있고 뭐 그다음에 보면은 신궁 미사일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요청을 해요. 왜냐면 신궁이 정말 가성비가 정말 좋은 미사일, 대공 미사일이거든요. 아, 대공 미사일인가요? 네. 예. 근데 이것도 이제 함부로 수출하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관계도 있고 러시아뿐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국방력을 어떻게든 빼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지금 러시아에서 달라고 하는 게 지금 공장에서 바로바로 출고시켜도 그걸 내달라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걸 먼저 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준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전력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는 진행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항상 대치되어 있는 상태고 북한만 염두에 두는 게 아니고 뭐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되게 실질적인 위협에 가깝고 네. 사실 일본하고도 그렇게 사이 좋다고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뭐 미국도 어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요청하는 거는 좀 한 발 빼주는 경향이 있어요. 너희들 위치가 그렇다는 거 우리도 이해를 한다 그런 식으로 스큐즈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할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은 충분히 맥락이 있죠. 하지만 그거를 감안한다고 이제 의회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맞습니다. 지금 그 호구맨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행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이제 적당한 수위 조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고 또 일단 경제 제재는 우리 한국도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어쨌든 행정부에서 어떤 수위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어떤 통치 행위로서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회는 근데 좀 뭔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행정부가 하는 일인데 지금 그 위기에 빠진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세계 각국 의회를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일단 들어주는 거거든요. 들어준다고 해가지고 당장 뭘 해줘야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사실 이거 되게 생색내기 좋은 거거든요. 네. 면세력이 좋고. 근데 이걸 안 한다는 게 참 진짜 감각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자기들이 다 대통령인 줄 아나 봐요. 저는 좀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송영길한테 따지고 싶다니까. 지난 선거 때 그랬잖아. 선거 끝나면은 자기가 전폭적으로 나서겠다고. 무슨 협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코빼기도 안 보이네. 서울시장 한다고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죠. 내일 모레 그 출마 선언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뒤에 나옵니다. 이 아이. 아, 네네. 하여튼 참 창피합니다. 창피합니다. 네. 네네. 많이 쪽팔립니다. 이거는. 하여튼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특히 의회는 네. 무언가를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듣는 걸 잘해야 되는데 이런 우리나라랑 하등 척진 적도 없는 오히려 괜찮은 우호 관계를 맺어왔던. 뭐 그렇게 우호 관계를 맺었다고 보이는 좀 또 그래요. 우크라이나가 아, 사실 그래요? 그동안에 스탠스가 애매하긴 했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그 SNS상에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판 지도를 보면은 그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되어 있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일본 쪽에 가까워요. 아, 네네. 그 황해가 표기가 다 중국해야 됐든가 뭐 아무튼 그렇고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좀 그렇게 이렇게 중점을 둔 그런 국가는 아니었긴 해요. 근데 뭐 그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좀 관계가 괜찮았고 직접 통화도 2번인가 했었고 대통령님 생일로 챙겨주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좀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크라이나 분들이 적지 않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분들이 그리고 이 남자놈도 맨날 그 소리 하잖아요. 무슨 김태희가 바꾸는 나라가 그 우크라이나랑 벨라루스라고 우즈베키스탄도 있습니다. 우즈벡도 있고 뭐 아무튼 자 그래서 아무튼 참 이 의원들을
이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은 진짜로 바뀌어 뭐저 권력 교체 문장에서 그러죠. 네.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야. 이런 우리나라. 실력으로 무슨 내각제를 하겠다고. 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야. 의회가 문제야. 의회가. 그럼요. 네. 근데 양당공이 참 희망이 없으니 답답합니다. 다음 네. 총선이 총선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죠. 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월 12일에는 남양주 시장이죠. 네. 조광한 시장께서 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네, 이제 뭐 요 혐의를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또 모르실 분이 있어가지고 모르실 분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짧게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그 2020년이죠 4.15 총선 당시에 이제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금 이제 현직인 김한정을 제끼고 다른 후보를 밀려고 개입했다 경선에 개입했다 뭐 그런 이제 혐의로 구속이 되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일방적인 어떤 그 증언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이 증언을 한 조광환 시장 보좌관이 지금 조광환 시장은 거의 원수지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네. 어떤 원한에 의해서 이제 허위 진술을 내서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이제 볼 만한 여지가 충분한데 불구하고 유죄 나온 것도 좀 말이 안 된다 싶은데 일단은 뭐 그걸 제껴냈더니 또 구속시킨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였죠. 조광환 시장이 뭐 지금 뭐 시장 신분으로 있는데 도망갈 것도 아니고. 네네. 뭐 증거를 인멸할 뭐 그렇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을 시켰는데 증거도 없는 그 애초에 구속할 때 증거도 없이 그냥 증언 하나로 했는데 증거 그러니까요. 인멸하려면 걔를 뭐 김한정을 김한정이 그 보좌관을 죽이 없애기라도 한다는 소리야 뭐야 말이 안 되잖아.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13일 조광환 시장이 트윗을 남기셨어요. 보면은 이제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에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글을 읽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권력 투쟁의 효리 속에서 억울한 문초를 당하며 느꼈던 인간적 권해를 제 심정에 대입해 봤습니다. 걱정하고 응원해 주신 마음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트윗을 남기셨습니다. 뭐 저기 조광호 시장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호는 아닙니다. 뭐 이재명이랑 그 우리가 대립각을 세울 때 같이 이제 스탠스를 세운 바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정치인들을 믿지는 않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하지만은 이 처사 자체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처사였고 뭐 그래서 참 조광호 시장님 한편으로 응원합니다. 뭐 2심 3심 잘 치르시길 바라고 이걸로 내서 이제 이번 지방선거도 또 어떻게 판도 흘러갈지 그걸 모르겠어요. 네, 뭐 남양주는 경쟁이 치열하죠. 지금 1심에 했을 땐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당에서 뭐 사고 지역으로 분류해가지고 무슨 저기 뭐 컷오프를 할 수도 있죠. 컷오프 시키고 그다음에 전략공천으로 누굴 꺼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단꼬라지 보면은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전략공천까지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노리는 사람이 네. 최재재 씨. 어쨌든 뭐 경선은 하게 될 거는 같아요. 예. 난 내가 지금 남양주 시민이면 차라리 속편할 것 같아. 민주당에서 누가 나오든 안 찍어줄 자신 있거든. 그렇죠, 그렇죠. 조광환 시장이 나오지 않는 한은. 네, 그래서 조광환 시장님 소식 들려드렸고요. 네. 다음 얘기는 그분 강의 이름이 돼버리신 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영화가 5월에 개봉된다고 합니다. 제목은 그대가 조국. 씨발, 우리가 조국이다 했다고 지금. 아, 오그라든다. 난 조국이 아니야. 내가 조국이면 참 팔자편하겠지. 인물 좋고 학벌 좋고 집에 돈도 많고 그랬으면 참 팔자편했겠지. 하지만 나는 조국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2019년 8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 67일간을 다룬 다큐멘터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동안 카메라가 따라다녔다는 거 아니야? 글쎄요, 그때 따라다니면서 한 건지 그냥 보도 필름만 모아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을까 설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저는 후자일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이 조철봉 씨의 이 철봉 영상 사진까지 올린 걸 보면은 이때 전속으로 한 명 붙어가지고 밀착 취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브이로그를 좀 남겨놨었나? 네,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봐요. 뭐 영화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뭐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영화를 찍은 쪽이죠. 네, 네. 감독이 아마 이렇게 설명한 거 기억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이 영화는 조국 사태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네, 언론과 검찰 권력들이 더 씌운 프레임, 네, 뭐 그리고 지워진 질문과 방향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복기를 해보겠다. 네.
근데 언론과 검찰 권력들이 더 쉬운 프레임이라는 말에서 이미 그렇죠. 이미 판단이 판단이 들어가 있구만. 그나마 뭐 여기에 대해서 좀 균형을 잡아주는 거는 조국 사태라고 했다는 거. 그래도 프레임이라고 딱 한 게 훨씬 크죠. 그리고 이 뭐야 복귀하면은 그대가 조국이 안 될 텐데. 글쎄요. 니는 조국이고 나는 조국이 아니다가 될 텐데. 재판을 복귀를 하지 않으면은 뭐 가능도 하죠. 그렇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일단 재판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뒷북 같습니다. 뒷북 같기도 하고 참 이걸 끝까지 좀 이 프레임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쉬운 프레임이라고 언론과 검찰 권력이 더 쉬운 프레임이라고 말했는데 그 반대되는 카운터되는 프레임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좀 최대한 어떤 식으로든 객관성을 가져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관적으로 나가겠다는 얘기고. 그 인트로에서 저 인트로글 제가 써놓은 거 이거 보셨죠? 네. 보면은 이제 거의 진실이라는 말을 가지고 제가 물고 늘어졌는데 네네. 진실이라는 말이랑 사실이라는 말이랑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다르죠. 네. 그러니까 진실이 훨씬 상위에 있는 개념이고 사실은 단편적인 것들이죠. 네. 뭐 이를테면은 뭐 누군가가 죽었다고 칩시다. 그 죽었다는 사실이 있는데 이 죽음이 자연사인가 뭐 병사인가 사고사인가 이걸 나누는 데 있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죠. 죽음을 규정할 수 있는 방법도 다를 수 있는데 하나의 사실관계를 가지고도 규정을 또 다르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운전하다가 죽었어요. 운전하다가 죽었으니까 사고사일 수 있겠죠. 운전하다가 죽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운전하다가 갑자기 치명적인 이제 심장 마비가 와가지고 핸들을 제대로 못 꺾어서 차가 박아서 죽었다 칩시다. 네. 그럼 직접적인 사인이 심장 마비가 될까요? 아니면 차량 충돌에 의한 쇼크사가 될까요? 그걸 이제 죽은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네네. 그런데 그걸 일반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다룰 때 어디에다 주안점을 놓고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병사가 될 수도 있고 사고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보험 그 사람이 만약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사고사랑 병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이 다르다. 근데 보험사에서는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 쪽으로 사실관계를 이제 그 몰고 와서 진실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겠죠. 그런 식으로 진실이든 사실이든 간에 얼마든지 그 비추는 각도, 그러니까 비추는 시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남는 진실은 하나가 된 거죠.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 그건 이제 명백한 진실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뭐 열린 공감이 자기들이 진실에 기내서 합리적 의혹만 보도한다는 소리도 그렇고. 진실이란 말을 굉장히 함부로 사용하더라고요. 네, 쉽게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진짜로.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진실, 그다음에 더 쓰면 안 되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고, 진리라는 말은 진짜로 저는 진리라는 말 입에 담는 놈 거의 사이비 종교 교주 수준으로 보거든요. 네네. 뭐 농담으로라도 그런 소리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조국 다큐 영화도 보면서 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드라이하게 다룰 생각을 안 하고 참 또 이걸로 대체 뭘 하겠다고 이러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조국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이걸 이용하고 즐기는 것 같으니까 그 점도 참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뭔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건지. 글쎄 뭐 평범한 원한층이 되었을 수도 있죠. 네. 아니면 유튜버가 되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 원한충이나 유튜버가 되기에는 자기 자신을 알 거 아닙니까? 자기 딸을 학력을 그렇게 이제 부풀려 가지고 학교 보낸 그 사실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뭐 억울하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안 그래도 그 입학 취소 집행 정지 신청인가 그걸 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걸 냈다고 하죠. 뭐 그거 금방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 같던데 뭐 한번 지켜보지요. 네. 어쨌든 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진실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가까워질 수는 있는데 진실 그 자체에 도달을 한다? 이거는 정말 쉽게 말을 못하는.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제 많은 것들이 그런데 사실은 그 종착점이 없는 거죠. 진실이라는 것도. 없다고 할 수도 있죠. 네.
뭐 있는 것 같지만 물리학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네. 어떤 법칙이라는 건 거의 깨지기 힘든 네. 망고불륜의 진리에 가까운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법칙들도 그 법칙을 상회하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진실이라는 이제 그런 존재인데 네. 그거를 가지고 기사를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실을 완전 소재화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실에 기인해서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다. 난 웃겨가지고 제대로 한 것도 없으면서 그러니까요. 뭔 자기들 스스로 저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합리적 의혹이라는 말이 정말 웃긴다니까요. 합리적 의혹이라는 거는 듣는 사람들이 저 의혹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려줄 수 있는 평가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가 하는 말이 합리적 의혹이라고 말하는 거는 존나 오버예요.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죠. 내 말은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계속 상대방한테 청자한테 주입을 시키는 그런 거죠. 하여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낙연 전 대표님의 재산이 1조가 될지 예. 꼭 좀 밝혀봐라 이 자식들아. 1조 되면 좋겠다 나는. 1조 되면 뭐랄까 좀 연 대표님에 대해서 느꼈던 짠한 마음 없이 그냥 대표님 그냥 은퇴하시고 그냥 저한테 한 1억 원만 주시고 1억 원 너무 많이 받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1조 원에 1억 원이면은 그 뭐 저기 1000분의 1이나 되는데 아니지 10,000분의 1이지. 10,000분의 1인가? 1조 원에 1억이면은 아니죠. 천억이 1000분의 1이잖아. 천억이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구나. 근데 0.01%도 많아요. 아마 기별도 안 가. 한 1억 원만 저한테 캐쳐가지고 그냥 욕심이 크십니다.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예. 책이나 쓰시고 그러시라고. 은근히 욕심이 크십니다. 1억 원 정도는 괜찮잖아. 자, 그래서 하지만 여기 조국 전 장관보다 더 재미있는 분이 등장합니다. 네. 송 베트남. 송 베트남 아닙니다. 송영길 트윗하는 남자 송투남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트윗하는 남자. 네. 트위터가 본진입니까 이분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트윗하는 남자라고 하대요 주변에서. 네. 그래서 17일 아까 말씀 잠깐 흘려드렸죠. 네. 17일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무려 자신이 클래스가 나름을 보여주겠다. 클래스가 좀 다르긴 하죠. 보통 클래스는 아닙니다. 네. 순식간에 몇 달 만에 민주당 최대 빌런으로 등극했으니까 이거 대단하죠. 이해찬에 필적하는 빌런이 됐으니.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그 현재 비대위에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 말로는 전략 공천이 아니고 공천 전략 지역이라고 그랬나? 아무튼 뭐 말을 이상하게 만드는데 실제로는 그래요? 실제로는 전략 공천 한다는 소리인데 네. 전략 공천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전략 공천 아무튼 말을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전략 공천은 아닌데 전략 공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뭐 그러면은 뭐 현재 그냥 물망에 오르내리는 사람들 아니면 그러니까 출마하겠다고 나선 사람들 외에 그냥 네. 후보를 좀 찾고 있다 뭐 이 정도. 하지만 경선은 한다. 뭐 그 어느 정도 전망에 따르면 그 근래 들어서 이낙연 대표님이 이제 차출론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도 있죠. 이게 네. 이제 실제로 이낙연 대표님 측이랑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 관측도 있고 뭐 그리고 지금 박지원이 얘기하기로는 나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재밌는 분이시네. 아무튼 이제 박지원이 문재인 대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그 부동산 실책을 되게 강조하면서 이 부동산 실책이랑 관련된 사람들은 다 배제시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죠. 정부 인사들 다 배제시키고 박주민 같은 경우도 배제예요. 그래서 임대법 내는 바람에 그건 또 인정을 못하겠다. 네. 뭐 그거는 뭐 인정.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튼 송투남은 쌩까고 자기는 17일 날 출마 선언한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뭐 자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도 할 것이고 자기가 솔루션도 있대요. 뭐 그거겠지 뭐 그 대선 때 뭐 지가 떠들던 무슨 주택이었지 아무튼 이상한 거. 이름을 좀 잊어버렸습니다. 네, 이상한 거 공산당 같은 거 아무튼. 네 기본 주택스러운 네. 뭐 있었는데. 후보 확정 지금 이제 민주당이 오세훈이 10% 정도로 이기고 있다든가. 13% 정도 잡히더라고요. 네, 그 정도 차이인데. 자기가 확정되면 5%로 따라잡을 수 있다고.
네, 뭐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그건 있겠다. 저는 송영길이 출마하지 말고 송영길의 그 강아지 있잖아요. 차우차우 강아지. 네네. 걔를 출마시키면 걔가 송영길보다 표 더 얻을 거야. 걔 정말 귀엽거든. 덩치는 커가지고. 아 근데 송영길이 키우는 개라고 공격받을 수도 있는데. 아니야. 그래도 그거 감안해도 얼굴로 씹어 먹을 수 있어. 오태훈은 씹어 먹을 수 있을 거야. 외모가 훌륭하군요. 네. 네. 귀엽게 생겼어요. 덩치 커가지고. 네. 자, 그래서 뭐 경선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난 경선 안 하고 원팀을 가요. 아, 그쵸. 경선 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경선을 해야 된다. 경선을 해야지 이제 그리고- 실컷 싸운 다음에 원팀이 된다. 아, 이건 아닌데. 내가 파격적인 새 얼굴이다. 대선 때 이미 다 너무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느낌 전혀 없고요. 네. 안 그래도 없는데 더 없어졌죠. 근데 이낙연 대표도 이제 슬쩍 견제를 하죠. 본인 의지 갖고 결단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뭐 이제 기사 나오는 그 이낙연 대표 차출론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사실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냥 뭐 흘리는 이야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영기 이렇게 나오면은 진짜로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 있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연 대표님 미국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네. 지선 끝나고라고 명시를 하셨거든. 음. 미국 갈 거면은 지금 가도 되는데 굳이 지선 끝날 때까지 있을 이유가 없잖아. 뭐 그것도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유세 활동이나 이런 걸 좀 지원을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직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일단은 그 후원회장 이런 거는 좀 맡으셨으니까 뭐 그 역할은 저기 대선 때 하신 걸로 충분하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그 후보들 후원회장 이미 몇몇 예비 후보들을 맡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그래도 그 만약에 스스로를 어떤 그 한번 이제 정리하고 돌아보고 재정비해서 돌아오겠다 그런 결단을 내렸다면은 지선 전에 가도 저는 지선 전에 가는 게 맞다고 봤거든요.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가는 게. 근데 굳이 지선 끝날 때까지 있다가 지선 끝나고 나서 간다는 거는 어쩌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지를 예. 열어두신 거다. 그리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도가 계속 나오는 게 내부 조율 없이는 힘들다. 뭐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송영길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뭐 정치 신세계에서 분석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요즘 이제 활동 재개하신 권순욱 기자님이 이제 분석하신 것도 있고, 뭐 그런데 보면은 전반적으로 얘기가 송영길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투수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다. 뭐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서울시장 이 지선이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제 판단 정도는 내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비호감도가 급상승했기 때문에 네네. 지난 대선 결과를 봐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그러니까 어려운 판이 돼버렸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송영길이 스스로 나서서 내가 당을 위해서 구원투수가 되겠다. 내 한 몸을 던지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서 당내에서 이제 입지를 다지려고 한다. 뭐 그런 관측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소영길은 그게 되는데 저는 뭐 이낙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막 패전 투수 돼버리고 그냥 팽 당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또 거기에 관해서도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이낙연 대표님이 그 어떤 행정가로서의 능력이나 아니면 진정성 면에서는 탓할 그게 없는데 그런 반면에 어떤 정무적 감각이나 정치력 자체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판단력에 있어서는 네네. 그게 이제 뭐 그 동안에 보면은 저기 종로에서 이제 출마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보면은 전남에서 항상 뭐 전남지사 하셨고 네, 그래. 그쪽에서 국회의원 생활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내부 투쟁 같은 걸 빡세게 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대통령님이 픽업해서 올리기 전까지만 해도 중앙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정치인도 아니었잖아요. 이런 네,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어떤 그 실질적인 말하자면 정치적인 전투력 그건 별로 약한 게 아닌가. 네. 그다음에 정무적 판단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지각도 있는데 저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그 경선 때부터 대선 때까지 쭉 행보를 복귀를 해보면은. 네, 네. 그래서 저도 여전히 이낙연 대표님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뭐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올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낙연 말고는 전 생각나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게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 지금 서울시장 나온다는 게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보면 알겠죠. 봐야 뭐 예측하면 뭐합니까? 저희가 예, 예측 뭐 해봐야 사실 무소용. 이거. 뭐 저희가 날카로운 예측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네. 자, 뭐
송영길 화이팅 해보든가 말든가. 뭐 뭐 최대한 5% 뭐 걸고 하지. 5% 포인트 차이로 좁혀지는지 안 좁혀지는지 최대한 전망했으면 좋겠어요. 뭐라도 걸어라. 송영길이 크게 망할수록 제 인생은 행복해질 겁니다. 네, 재밌는 두 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그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 전 총리님만큼이나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 진짜 열일하신 문재인 정부의 3걸 그러면은 이낙연, 강경화 그리고 이분이죠. 네. 홍남기 전이 아니지 아직 네. 홍남기 부총리 네. 소식입니다. 이 제목이 재미있었어요. 내가 시장을 모르겠습니까? 네.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작심 발언을 했다고 4월 10일 한국일보에서 보도했는데요. 이거 제 언어로 그 번역하자면은 전문가 앞에서 전문가질 하지 말지. 그 정도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정말 가만히로 보이나 그렇지, 뭐 이런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12일에 광화문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 이제 당선인이 이제 새 윤석열 정부 네. 내각 인사들을 이제 내정자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 현재 내정된 상태입니다. 이 사람 저기 이름 때문에 부총리 시킨 거 아니야? 추경 계속 하려고. 추경을 계속 하려고. 윤석열 추경해달라고 엄청 그랬잖아 문재인 정부한테. 네, 어쨌든 뭐 이 추경호 의원도 그 계속 오랫동안 이 재경부에서 일을 하는 이제 공무원 출신 네네. 지금 국회의원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좀 그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이제 180도 이렇게 뒤엎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재정을 통한 성장은 지향돼야 된다. 네. 뭐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정부 주도 성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반박을 한 건데요. 자,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의 성장을 주도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다. 네. 안다 나도 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마치 시장에 반하는 정책을 한 것처럼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했던 정책들 중에 일자리 그래서 60만에서 70만 개의 노인 일자리 규모를 100만 개로 확대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고, 네. 그러니까는 70만 개 정도 하던 거를 좀 더 확대해가지고 100만 개로 한 거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책을 이어간 거다. 그리고 이것은 급속한 고령화 여파를 감안한 것인데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든다고 비판하니까 속이 터질 수밖에 없다. 그 노인 일자리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맞춰야지. 안 그러면은 정부 재정을 더 들여가지고 그렇죠. 예, 노령연금을 더 늘려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기존에 해오던 정책을 이어가지고 더 이제 확대시켜 나가는 그건 이제 당연하게 경제 규모가 커지면 일단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노령연금 특히 노령복지는 그렇잖아요. 노령복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당연히 뭐 상대적으로 뭐 젊은 사람들이 잘 안 하는 일들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재정으로 일자리 만든다고 비판할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닌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복지적인 개념도 같이 섞여 있는 거죠. 네. 이 관련해 가지고 보면 이제 재정을 통한 성장은 지향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 추경호 추경자랄 같은 추경호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건 말하자면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그 일자리를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공공근로 같은 식으로 일자리에 이제 돈을 많이 그 일자리 사업에 돈을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일자리를 늘려서 억지로 부양시킨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한 걸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정부는 언제나 이렇게 지금 뭐 뒤에 가면 또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정부는 언제나 어떤 그 기업이 더 기업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백업하는데 돈을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각종 연구 개발 쪽에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 R&D 지원,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왔는데,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그 이번에 이제 대통령님 그 저 연설집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또 관련해서 그 대통령님 주변의 사람들 혹은 대통령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인터뷰집도 하나 나오거든요. 네, 위대한 국민의 나라 그래가지고 네네.
그쪽도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 이제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 인터뷰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그 양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러니까 상공회의소 회장이니까 이 기업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대통령이 오라고 하면 오고 뭐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님이 기업인들 끌고 다닌다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언론이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폄훼라고 지적을 하면서 폄훼라고 지적을 하면서 안타깝다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 오라 그런다고 뭐 오고 가야 그런다고 가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대기업 회장들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그게 이제 갈만하니까 가는 거다. 그 옛날같이 뭐 네. 그 군부 독재 시대 우리가 뭐 병풍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그게 대통령님이 가자고 했을 때 그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가지고 못 가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나도 안 불러주나 그러고. 네네. 뭐 그러면서 이제 이 상공회의소 회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면 47번 만났대요. 많이 만났죠. 그리고 같이 순방도 13번이나 나갔었는데. 엄청 많이 네, 그래서 따라갔구나. 이제 대통령님에 대해 인물평을 하기를 뭐 통하는 면도 있고 안 통하는 면도 있지만은 뭐 이제 배려하고 노력하는 분이다. 그래서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는 분이다. 이렇게 인물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인들이랑 관계가 괜찮았고 그다음에 기업인들한테 어떤 기회가 됐단 말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어떤 기업한테 기회를 제공을 한 거지 뭐 정부에서 돈 써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은 지금 괜히 뭐 큰 당이니까 정부 가게로 좀 나가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억까지 하지 마십시오. 미리 경고하는데 그러다가 잠깐만 아저씨도 탈탈 털려요. 취임하기 전에 개망신 취임하기 전에 국회에서 개망신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개망신 당하는 수가 있어.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조심하십시오. 네. 괜히 그 쓸데없이 억까짓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본인의 신상이 이롭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하신 말씀을 좀 더 전해드리면은 국가 채무 증가를 많이 했지만 네.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증가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됐던 한국판 뉴딜은 네. 윤석열 정부에서도 뭐 사업의 골격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네네. 그 네. 기본적인 기조가 이제 윤석열 정부랑 크게 다르지 않는 뉴딜 항목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표전은 바꿔도 된다. 어차피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표전은 바꿨지만 그 기존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바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참 뼛속까지 공무원 네. 신념 있는 전문 공무원 전문 관료. 우리가 한 100만 달이 유튜버만 되면은 네, 이 홍남기 부총리님 퇴임하고 나면 모셔가지고 인터뷰 따고 싶다니까. 해보고 싶죠. 네. 100만쯤 되면 가능할 거야. 100만쯤 되면 가능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100만은 그냥 만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1000은 되지 않습니까? 1000으로는 설령 섭외할 수 있다고 해도 죄송해서 섭외 못하지. 네, 그렇죠. 네. 하여튼 뭐 갑작스러운 신세 한탄이.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그 법무부 장관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이거 상당히 또 이거 뭐라고 해도 좀 영화 같은 그런 그림이죠. 한동훈 검사장이 내정이 됐어요. 그래서 막 거품 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아주 뒤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네. 강빠들은 뭐.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현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인데요. 그렇죠. 자기보다 한 서너 단계는 아래 사람이었는데 순식간에 자기 후임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렇죠. 진짜 어떤 충격으로 하면은 그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장 된 다음에 검찰총장 된 것보다 그렇죠. 더 파격적이긴 해요. 그렇죠. 네. 이 관련해가지고 민주당 안에서 그 태클 걸고 없으니까 태클 걸다 못해 무슨 기수 파기 이 소리를 민주당 새끼들이 하고 있으니 참 어쩌라는 윤석열 건지.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때 기수 파기했어요 이 사람들아. 근데 당에서 다 환영했잖아 그때는. 네, 그렇죠. 그때가 너무 후회스러운가? 그리고 그것 자체가 어떤 검찰 개혁의 일환이라고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도 말했으면서 이제 와서 뭐 기수 파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검수완박 관련해 가지고 그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자면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이제 블라인드 아시죠? 정확한 이름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글을 쓰려면은 직장 인증을 해야 돼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거기 나오는 아이디는 이제 익명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올라오는 글들은 진짜 경찰인 사람들. 네, 실제 직장인 그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의 가능성이 큰데 거기서 이제 검수완박이라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누구 올렸대요. 그래서 이 기사가 올라간 13일 오전 10시 기준해 가지고 341명이 투표를 해서
그중에 278명인 81.5%가 검수완박에 반대한다고. 이제 경찰입니다 이거는. 네네. 경찰의 81.5%가 검수완박에 반대한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이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는 이제 검수완박은 민주당이 경찰의 수사 역량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경찰을 깔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검수완박을 시켜서 그러니까 경찰 쪽의 수사 권한을 몰아주면은 민주당에 대해서 안 건드릴 것이다 경찰이.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경찰들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관측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수사권이 6대 범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네네. 금융 범죄라든가 네. 아니면 그 고위직 범죄, 어떤 네. 중대 범죄들 네. 위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바로 경찰에 넘기는 거를 좀 미뤘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그쪽의 수사 역량을 키워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갑자기 이제 갑자기는 아니죠. 사실 그 뭐 좀 됐죠. 민주당에서도 이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나온 게. 네. 근데 막 더 지금 이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내정이 되고 나서 더 가파라졌단 말입니다. 아주 발공을 하고 있죠 지금. 네네. 그러니까 경찰 분들도 아는 거죠. 이게 우리를 호구로 보고 있구나. 우리한테 수사 권한이 넘어와야 니네를 못 친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 보면 이제 당빠에 관한 이야기 같은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중후정치라는 단어가 공감 가는 게 평생 검찰하고 엮일 일 없는 인간들이 정치권 파워 게임에 휩쓸려서 검찰공화국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다 등의 이제 이것도 이제 경찰이 쓴 글입니다. 네. 검사가 쓴 글이 아니고. 네네. 맞죠 사실 우리가 평생 가서 뭐 경찰 볼 일이 있을지도 몰라도 그렇죠. 검찰 볼 일은 잘 없어요 일반인들. 잘 없죠. 진짜로 사고 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좀 가까워져 있긴 하죠. 아니 우리도 아무리 그래봤자 특히 경찰이에요 경찰. 그런가? 경찰 정도에 끝나나? 모르겠다. 근데 뭐 누가 고발자가 검찰청에 찌르면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은 우리 그때 만나야 돼. 장담하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뭐 아무리 엮어봤자 약식 기소돼가지고 벌금 낼 일도 거의 없어요 우리는. 네. 어쨌든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 검수완박을 가지고 하는 게 일단 뺏고 보자 이 정도 수준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6대 범죄의 수사권이 이제 경찰로 온전히 다 넘어왔을 때 그때 또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는 민주당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네. 그걸 인정을 하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없죠. 네. 뭐 그냥 흘러나오는 말 정도로만 뭐 중대범죄수사청을 따로 만들겠다. 뭐 그거 그 예전부터 했던 얘기 아닙니까? FBI처럼 미국에.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정도만 있지 제대로 뭐 법안으로 해가지고 나온 건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일단 뺏어 보고 일단 뺏어 보고 검찰이 갖고 있으면 안 돼. 이런 정도 수준의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만약에 중대본부 이제 수사청이 설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수완박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중대본부 수사청에 저는 장담하는데 핵심 수사 인력 상당수는 지금 검찰 중수부에서 그대로 갈 겁니다. 특수부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검사들도 검사 옷 벗고 변호사 신분에 경찰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높은 직책 맡아가는 경우도 있고 했던 일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쪽에서 제일 전문가들이 이 사람들이니까 검사 특수부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제대로 굴리려면은. 그러니까 뭔 생각으로 이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예. 내부적으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 당장 이러는 거. 더군다나 수사 인력도 부족한데 네. 지금 이것까지 떠넘겨 버리면은 진짜로 제대로 되는 거 제대로 안 굴러간다. 그래서 경찰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뭘 좀 말씀을 드리고 14일 기사를 봅시다. 이거 14일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이제 박범계가 한 말인데 이제 국힘 조수진 의원이 이 양반 좀 이 먹 같은 소리를 했어요. 하긴. 네. 감히 응? 그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이유가 문재명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조수진이. 진짜 짜치게 말이야. 욕 안 하고 살려고 참 이거 원래 욕 좀 하고 싶었는데 욕 안 하고 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네. 아니 이거 누굴 엮는 거야? 조수진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울산시장 선거공작 이거 이제 고래고기 사건 그거죠. 그다음에 뭐 윤미향 후원금 유용, 이재명 부인 경기도민 세금 유용, 이재명 몸통인 대장 등 비리 등을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검수완박을 해서. 이거 다 대통령님이랑 관계 없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왜 갑자기 문재명이야? 그러니까 좀 뒤지고 싶냐고.
저. 조수진 한번 탈리고 싶나? 아니 뭐 니네가 뭐 의심하는 게 뭐 있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딱 보십시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네? 그다음에 원전 폐쇄 관련해 가지고 뭐 산업부 문건 수사 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됐던 겁니다. 그렇죠. 지금 재판도 이루어졌고 심지어 그렇죠. 나머지 지금 여기 나온 것들은 다 진짜 이재명하고 아니면 민주당 사안이지 이게 왜 대통령 사안이냐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 최강욱, 조국 뭐 이런 사람 사안이거나 뭐 그다음에 그렇죠. 황운하 전 울산 청장인가 지금 의원이죠. 뭐 이런 사람도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박범계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를 거꾸로 여쭤보겠다. 그렇다면 소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수완박이라는 게 결국 문 대통령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조 의원의 생각은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진짜 이거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애초에 지적을 하려면 문재명이라는 말부터 지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어디 뭐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문재명이라는 말을 붙이냐고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해야지. 웃기는 양반이야. 박범계는 그러니까 이 말은 곱씹어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랑 이재명이 저지른 그 싸지른 똥을 지금 대통령님으로 덮으려고 하는 거랑 다름없어요 지금. 이게 뭐 계속 대선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 대통령님 가지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또 띨빵한 당원들은 여기 또 혹해가지고 대통령님 치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믿게 되는 거고. 박범계가 오히려 이걸 철저하게 분리를 시켰어야지. 지가 정말로 대통령 대한 충정이 있다면은. 그럼요. 뭐 어설픈 대선 기간 동안에 어설픈 수사 지휘나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검수완박에 대해서 또 이제 당연히 질문이 많이 쏟아졌겠죠 이날. 네. 검수완박 그래서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그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말을 빙빙 돌려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참 법무부 장관한테 이 정권 교체기에 법무부 장관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 들어오는데 참 힘들다. 그래가지고 제 혼념도 하고 그러면서 이 말을 되게 길게 했는데 저는 이게 뭐 정말 아무런 내용이 없는 말이에요 보면은 이걸 들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검찰 조직의 광범위한 조직적 공개적 의견 표명들이 있어 왔고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까지 와서 말씀하고 계시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하는 직제 중 하나인 검찰국을 포함한 여러 검사의 의견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전 의원님이 수사권 분리 법안이 제출되는 경우 당신이나 법무부의 의견이 뭐냐고 묻는 말에 대해서 여러 만감이 교차한다. 만감이 교차하는데 그래서 찬성이냐 반대냐고. 현재 첨예와 함께 대립되는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이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출한 법안이 있지 않고 무성의하게 논의만 있을 뿐이라서 현재 기준으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물으신다면 현재로서는 입법 정책의 문제고 입법 결단의 문제라고 말씀드린다. 이게 뭔 소리야 대체. 왜 여기서 당파 성향을 못 드러내지? 그거는 대통령님께 혼날까봐 그러는 거 아닐까요? 아무튼 박범계는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한동훈이 오늘 기자들이랑 짜면 이제 질답을 가졌어요. 오늘 이제 그 법무부 장관 지명되고 나가지고 이제 그 법무부 장관직 준비단 사무실 청문회 준비해야죠. 인사청문회. 서울고검청사에 있다고 합니다. 서초구. 그 우리가 갔던 그 서초구 거기. 예. 처음 출근하면서 이제 기자가 이제 붙잡고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뿐. 맞는 말입니다. 수사 공백 생기면은 국민들 특히 경찰이 수사 공백이 생기면은 그만큼 국민들이 더 피해를 보죠. 일반적인 국민들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뭐 과도기적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길게 보면 안 그럴 수도 있지만은 당장에 얼마간의 수사 공백이 생긴 건 명백하니까.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뭐 이거는 뭐 완벽한 빼박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할 것이다. 한동훈은 어쨌든 이 한동훈 내정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죠. 그렇죠. 한동훈이 지금까지 잡아넣은 그 면면들을 보면은 가벼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좌우도 없어요. 그리고 예, 좌우도 없고 그냥 나쁜 놈이다 싶으면 잡아넣는 거예요. 막 재벌 막 굉장히 뭐랄까 일 잘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검사인데. 그렇죠. 뭐 사실 그리고 뭐 한동훈이나 윤석열 라인이나 아니면 그 최동욱 라인들 예전에 박근혜 때 검찰 쪽에 있다가 혼외자로 바로 이제
네. 잘렸던 그 라인들은 이쪽 진영에서 2019년까지는 줄기차게 빨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랬죠. 특수통 검사들 일 잘하고 네, 저 사람들은 정의로운 검사들 맞다고. 네, 마치 이제 공안 검사의 반대 이미지. 예. 네. 주진우가 한창 그 이명박으로 광팔 때 자기 그 특수통 검사들이랑 어울린다고 그렇게 자랑질하고 다녔었다고.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저 사람 악마하라고 하는데 그게 또 너무하네 사람들이. 그 방송을 열심히 들었던 사람들이. 나는 진짜로 참 그 털바들을 가짜게 보는 게 걔들은 나보다도 열심히 안 들었다니까 그 방송을. 그렇죠. 열심히도 안 들으면서 무슨 그렇게 빠져서 열심히 하나 몰라. 방송에 열심히 듣지. 아무나 이렇게 그냥 호구일 수 있지만 호구맨이 되는 거는 아니다. 아니 그 컨텐츠 제작자에 대한 최고의 어떤 그 성의, 뭐 저기 아무튼 보답. 아무튼 자기가 쓰는 최고의 그 팬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뭐 돈을 후원을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한 그 사람의 컨텐츠를 최대한 성의 있게 열심히 소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수라고 치면 내 노래를 정말 막 딸트럭 들어주고 노래 딸딸 외우는 사람이 더 고맙죠. 물론 판 많이 사주고 그런 사람도 고맙긴 하겠지만. 네네. 근데 얘네들은 보면은 김어준 방송도 열심히 안 들어. 그냥 김어준이 뭐 하라고 막 그러고 막 큰 소리 치는 거 그런 거 몇 마디만 딱딱 듣고 적어놓고 하는 것 같아 그냥. 그 방송을 열심히 들었으면은 이 얼마나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하는지를 모를 수가 없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졸업을 못하죠. 졸업을 못해. 그러게 말입니다. 영원한 김어준의 학생. 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소식들 정리해 보았고요. 네. 이제 계속 우리 이어서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선도인 경제 항목을 하다가 다 못하고 시간 때문에 끝냈는데 네, 오늘도 뭔가를 다 못하고 끊길 것 같죠? 요거 선도인 경제는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일부러 이제 분량 욕심 안 내고 요것만 지난주에 못한 것만 마저 이어서 가져왔는데 네. 자, 이제 선도인 경제에서 네 번째 항목 다시 일어서는 제조업 세계 4대 제조 공국을 향해라는 이제 항목입니다. 요것들은 보면은 뭐 제조업 르네상스가 정부 지원으로 시동이 걸렸다. 그다음에 검은 매연 없이 IoT로 높은 생산성 스마트 그린 산업 단지 위기때도 등등 반도체와 자동차 요 항목들은 앞서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중첩들에서 뺐고 해운 산업에 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말기 때 그 해운업 다 죽었네, 저 조선업 작살났네 난리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거제죠, 거제. 네. 거제 막 경제가 엄청나게 지역 경제가 축소됐었다고 하죠. 네. 대통령님이 그쪽 지역에서 원래 그 변호사 생활을 하셔가지고 그쪽 산업 어떤 현실을 다 잘 알고 계신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네. 거기서 노동 변호사 생활을 하셨으면은 그쪽 관련된 노동자들도 많이 만나 보셨을 거고, 그렇죠. 그 실상을 많이 아실 면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아무튼 2011년 5월에는 이미 이제 2020년에 수주 실적을 이미 그러니까 2021년 5월달에 2021년 전체의 그 수주 실적을 넘어섰어요. 와. 그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몇 배로 뻥튀기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2021년 12월 2012년 연말에 이제 수주 실적은 2013년 이후에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특히 이제 높게 평가할 만한 게 그 LNG 운반선 같은 거. 네. 이게 이제 고부가 같이 그 선박이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고급 기술이 들어가는 그런 선박인데 이게 전체 발주에서 65%라고 해요. 그다음에 친환경 추진 선박의 64%를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전 세계 물량에서 그런 거예요. 와, 전 세계 물량.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절반을 훌쩍 뛰어넘네요. 압도적 기술 경쟁력을 입증을 했죠. 이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얼마 전에 러시아가 삼성중공업에서 배를 인수를 했거든요, 하나. 아, 네네. LNG 쇄빙 운반선. 러시아 이제 북해 그 네. 얼음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거 지금 원래 지금 전쟁 때문에 금융 동결됐잖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거 그냥 백값 루블화로 주네 만에 그래서 삼성은 족가라 그러고 그냥 못 준다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달러를 구해가지고 결제를 했어 막판에. 아. 그래서 배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삼성한테. 뭐 워낙 중요한 거니까. 네, 얘네들 진짜로 자기들 밥줄인데 러시아가 지금 저렇게 믿고 그런 게 가스랑 석유 믿고 저러는 건데. 그렇죠. 그거 운반선을 지금 삼성에서 만들었는데 못 받아갈 뻔했다가 러시아가
어떻게 달러빚을 냈는지 달러를 팍팍 긁어 모아서 이제 가져갔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비군용 선박 제조에서는 전 세계 탑이죠. 뭐 아직까지 이제 그 항공모함 같은 걸 안 만들어봤기 때문에 그쪽은 네. 기술이 없긴 한데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보면은 2018년 7월에 해운산업 지원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 진흥공사에서도 이제 뭐 컨테이너선 같은 걸 발주를 하고, 아 직접 발주도 하고. 네, 그다음에 아. 국적선사의 선박 확보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공사에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해운 매출액,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해양진흥공사는 뭐냐면은 조선업만 그 하는 게 아니라 해운업들 있잖아요. 물류 수송하는 해운업들 전반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그런 공사라고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국제 물동량에도 이제 네네. 그래서 이제 해운 매출액이 2016년에 29조 원이었는데 21년에 40조 원 이상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형 컨테이너 선봉량도 뭐 이제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지금. 뭐 그리고 이제 뭐 중소선 선사에 대한 경영 안전 지원 등 산업 안전판 기능도 대폭 강화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재정도 많이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R&D 100조 원,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시대를 열다. 이거 이제 우리나라가 그 R&D 규모가 되게 커요. 국제적으로 보면은 연구개발 투자액이 세계 5위 기준이고 5위 정도 되고, 그다음에 GDP 대비로는 세계 2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R&D 협업의 힘으로 이제 보면은 일본 수출 규제 위기 때 이게 진가를 발휘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과학기술 혁신부를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참여정부 때 원래 과학기술관계장관 회의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의장이 국무총리인 이거를 복원해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를 했다고. 네.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정책들 중에 보면은 참여정부 때 잘 시행되고 있다가 이명박이 다 갈아엎었는데 없어졌던 거를 복원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그 혁신본부가 그 일본 수출 규제로 반도체 산업 위기를 맞았을 때 그때 이제 제대로 효과를 발휘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제 소부장 R&D 투자를 확대를 한다든지 뭐 그래서 그 덕분에 오히려 이제 일본이 그렇게 태클 걸었던 게 위기가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완전히 전복의 기회가 반전의 기회가 됐죠. 이어서 이제 보면 또 R&D 관련해서 사람 중심,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다 이 슬로건에 걸맞는 그런 식의 어떤 환경을 많이 조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인재 양성 및 연구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둬가지고 뭐 연구비를 지원을 한다든지 연구원의 근로계약을 연구원들이 원래 근로계약이 체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연구소에서 일해봤지만은 실험원들은 다 노조에 들어가 있는데 연구원들은 노조가 없었어요. 그때도. 그리고 뭐 연구하는 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도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연구하는 학생들까지 지금 산재보험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대학원생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 연구자들에 한해서 여성 연구자들한테 별도의 연구 기회를 제공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육아 휴직 시 대체 인력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경단되는 걸 막기 위해서 뭐 그 복귀했을 때 그 경력 개발을 지원을 해주고 그런 식의 국가 정책들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자원 행정 시스템의 간소화로 그 종래의 행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거의 한 100분의 1로 줄였다고 해요. 지금 전산망이 한 50개 정도로 퍼져 있는 걸 하나로 통합을 했대요. 지금. 아 맞아요, 통합했어요. 네, 예. 되게 간소화돼 가지고 어떤 행정 처리 같은 거 바로바로 신청하면 빠릿빠릿하게 지금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생 때보다도 지금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뭐 계속 좀 더 좋아지고 있었는데 네. 최근이 더 뭔가 좀 편한 것 같고. 그쪽 뭐 학교에는 후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요? 저도 지금 연구 과제를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국책 과제를. 네네. 예. 그래서 행정 자료들 이렇게 입력할 때 간편하고, 네. 그다음에 뭐 회계 받기도 편하고, 문서로 이렇게 막 출력해놔야 되는 것들이 많이 줄었죠. 이제 거의 다 뭐 그냥 스캔해가지고 네. 딱 업로드하면은 네, 뭐 바리바리. 증빙되고. 네. 확실히 좋아졌네요. 예, 점점 그 흐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게 그대로 이어졌다는 거. 그다음에 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어제 연구 대학원생들 뭐 산재 보험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꾸준하게 이어져 오던 어떤 기조입니다. 사실 참여정부 때 그 보통 이제 회사 단위라고 해야 되나? 이제 산업보건
무슨 법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학원 같은 곳은 약간 이제 어떤 사각지대였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뭐 관련 이제 대통령 시행령이라든가 관련 법규가 이제 거의 참여정부 때 마련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 생활 막 시작할 때쯤 이제 이명박 정권인데 네. 그때 이제 제대로 시행이 되기 시작했죠. 그 물질 안전 뭐 교육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 그런 그런 교육, 뭐 교육, 교육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어떤 보험 같은 거 뭐 안전사고 같은 게 발생을 했을 때 네. 뭐 학교에서 이제 최소 얼마 이상의 그 보험을 네. 드러나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그때 시작이 됐거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거의 시작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시기상으로 보면은 네네. 이명박이 그걸 만들어 쓸 리가 없어 갑자기 거의 이명박 정부 시작과 동시에 이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강화되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까지 보조해주는 네 그런 것까지 된 거죠. 또 대학원생들 이제 졸업하고 나면은 바로 취업하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이제 다른 학교 연구실에 가서 이제 추가적인 연구 활동을 더 하는 이제 네. 그 포닥 생활을 하게 되는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이제 그 연구 과제를 대학원생이 그러니까 졸업생이 연구원이 직접 들고 가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아니면은 그 이제 내가 이제 취업하는 그 연구실에서 이제 뭐 소정의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네. 과제가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어. 어느 정도 채워주거든요. 일정 이하를 받지 못하게끔 네.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연구원의 어떤 생활이 많이 좀 안정적으로 변했죠. 물론 이제 뭐 아직까지도 그렇게 막 만족스러운 수준까지는 안 가겠지만은 왜냐면은 또 만족스러워 보이면은 취업을 안 하니까 취업해야죠. 왜냐면 보통 그런 자리는 이제 잠깐 중간에 이제 네. 거쳐가는 자리로서 이제 뭐 좀 더 연구 실적을 하나 더 추가시켜 놓고 이제 기업에 가는 거니까 뭐 그렇다고 합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되죠. 근데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우주 개발 시대, 우주 개발 관련해서도 이제 많은 그 진보를 이뤘죠. 네. 이게 이제 뉴 스페이스 시대 그래서 음. 이제 올드 스페이스는 이제 국가 주도의 우주 개발, 그 뉴 스페이스는 당연히 그러면은 이제 민간 주도가 되겠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2021년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우주 개발 역사의 한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주 개발 역사에 길이 남을 한 해다. 뭐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5월 22일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미사일 지침을 완전한 종료를 이끌었죠. 이렇게 미사일 개발의 네. 제한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제한이 없어지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막 장거리 미사일도 쏘아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누리호를 발사를 했죠. 네, 네. 누리호에 이제 그 더미 위성을 실어가지고 궤도까지 올리는 실험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미국이 이제 규제를 걸고 있을 때는 그 전부터 계속 개발을 해놓고 있는데 이거 이제 미국 저 규제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걸 대놓고 이제 하지는 못하겠는데 그런데 이제 요 규제를 풀자마자 그러면 이제 이 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미 개발을 끝낸 상태에서 실증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이제 모양새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 그 10월 21일에 누리호 쏴가지고 궤도까지 위성을 올리는 데 성공했는데 위성을 이제 더미 위성을 안착시키지는 못했어요 궤도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님이 평가하시기를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하게 이르지는 못했지만은 첫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올해도 또 대통령님 퇴임 이후에도 또 발사가 계속 있을 예정이고 추가로.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우주 개발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그 좀 뒤처지긴 했어요. 보면은 인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우주 개발을 훨씬 앞서 있거든요.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은 지금 미국을 능가했다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달 뒷면으로 탐사선을 보냈으니까. 아 그랬군요. 네. 음. 한국이 좀 거기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거는 군사적으로 활용하는데 좀 특화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튼 북한 영향이 크겠지만은 그래서 네. 우주선 쏘는 기술은 인도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데 미사일은 우리가 인도보다 훨씬 더 잘 만들거든. 이상하게. 그래서 아무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떤 이제 전반적인 국방력 향상과 더불어서 우주 개발도 많은 진척을 이뤘다. 다들 아시는 바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샌드박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규제 샌드박스. 네. 규제 샌드박스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이게 이제 모래 놀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표현인데요. 네. 놀이터에서 이제 애들이 그냥 놀이터에서 애들 넘어지는 건 신경 안 쓰고 뒤통수 깨질 일 없으니까 넘어져도 막 뒹굴고 막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샌드박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좀 기업 활동도 이런 식으로 어떤 규제 없이 네. 그래서 새로운 분야가 있을 때 네. 일단 규제부터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활동을 하게 놔두고 네.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규제를 만드는 네. 그런 방식을 말하는 거죠. 네, 이쪽으로 이제 정부가 이 샌드박스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2019년부터 이제 이걸 산업부에 전반적으로 도용을 해서 많은 이제 성과를 이뤘다고 합니다. 뭐 구체적인 그 실증 사례를 보면은 그 로봇 주행 같은 경우에 자율 로봇 그 실증 사업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원래 현행법으로 치면 로봇이 자동차로 분류하는데요, 차량으로. 그래서 그는 인도도 못 가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자율주행 로봇 중에 배달 로봇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이 로봇 그러니까 인도도 못 가고 엘리베이터 못 탄다 그러니까 좀 보행 로봇을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아직 보행 로봇이 자율 보행 로봇이 실제화된 단계는 아니고 바퀴 4개 달린 로봇인데 네네. 뭐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한다든지 뭐 배달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인공지능 로봇들을 개발 중인데 이게 옛날 법에 묶이면은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도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실내도 못 들어가는 네네. 거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는 거고 근데 이제 샌드박스로 이제 규제를 풀어놓고 일단 해봐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상당한 진척을 이뤘단 말입니다. 뭐 그리고 이제 다른 일반 실질적인 산업 분야에서는 보면은 자발적 택시 동승 서비스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걸 이용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합승. 네. 이게 이제 심야 시간이면 승차하는 애 심각하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차 타기 자발적. 예, 자발적으로 이제 합승을 합승하겠다 그러면은 같은 방향 요즘 이제 앱으로 이제 택시 부르니까 네네네. 같은 방향에 한해서 70% 정도 같은 방향이면은 자발적 동선을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하게끔 이렇게 이제 네네. 추가산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근데 이것도 원래는 합승 금지니까 그렇죠, 기존 법에 그렇죠. 묶이는 건데 네. 샌드박스로 이제 마련해가지고 일단 해보고 문제 생기면 법 거기에 관해서 규제를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아무튼 이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분야들이 많이 나오는데 재구문에 대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손목 시계형 심전도 장치와 스마트 글러브를 통한 비대면 재활훈련 서비스 이제 원격 의료들이죠. 네네. 그다음에 도심 내국인 공유 숙박 이것도 뭐 사실은 뭐 예전 같으면은 그 어떤 숙박업 관련해서 규제들이 묶이는 그런 것들인데 이것도 일단 이제 이거 뭐라 그러지? 에어비앤비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풀어준 거고 그다음에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 서비스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기존 어떤 법안에도 묶이고 아니면 기존 사업이랑도 충돌하는 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만 이제 갈등을 해소시키고 산업을 전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이제 좋은 사례들로 이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샌드박스는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실제 법안을 갖다가 일일이 다 수정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예, 도저히 지금 변화하는 환경을 쫓아갈 수가 없는데 일단은 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일단 풀어주고 네. 그다음에 관련 법안을 차후에 수정을 하든지 뭐 보완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변하는 환경에서 뭐 새로운 사업을 테스트할 때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정말 그 새로운 모델 테스트할 때 좋겠네요. 예. 확실히 그렇죠. 네. 이거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만약에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기존 법에 걸리지 않냐라고 이제 정부에 문의를 하면은 즉각적으로 이제 이거를 알려줍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정부에 이제 어떤 이제 문의를 넣으면은 30일 안에 회신이 들어오면은 뭔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회신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회신이 들어오면 샌드박스에 어떤 묶어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애초에 그게 좀 얼토당토하는 사업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예 그냥 막아버린다든지 그래서 정부에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예. 참 일하는 정부, 문재인 정부의 보면은 한 단면을 그러니까 보는 것 같아요. 뭐 우리는 잘 몰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산업의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정부가 하는 일이 정말 많구나라는 거를 딴 건 모르겠지만 이 국민 보고서만 쭉 읽어봐도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이. 네. 정말 할 일이 많았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어서 이제 공공조달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그 혁신조달 그래서 혁신기업의 혁신 제품들을 공공조달에 이제 어느 정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제품들이 시장에서 사장되지 않고 새로운 이제 선도형 상품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그렇게 정부에서 많이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이제 먼저 좀 살 수 있게끔 그런 그러면 환경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제 일단 개런티가 되니까 홍보도 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샀다는 거는 그 퀄리티가 보증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애플이 이제 옛날에 맥킨토시 개발했을 때 이게 이제 교육 당국에서 선도적으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맥킨토시. 아, 그랬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짭스가 그렇게 큰 거지 말하자면. 음. 필립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필립스도.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2019년 2월에 혁신 조달을 정부 혁신 역점 과제로 선정하고 그래서 2020년부터 법령 개정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다고 해요. 또 혁신 조달에 이제 그래서 실질적인 사례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질병을 다중 진단하는 키트를 개발한 이제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다중 진단 키트니까 이것도 가능한구나. 10여 년의 연구 끝에 했다고 해요. 네네. 네, 아무튼 19년 말에 혁신 제품으로 이제 선정된 이후에 국내 혈액 공급 기관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제 적십자겠죠. 여기에 납품을 해가지고 판매 실적이 생기고 그들이 이제 해외에도 진출해가지고 매출이 1000% 넘게 해서 와, 1000%. 뭐 또 다른 사례로는 스마트 소화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화재를 이제 스스로 감지를 하고 이게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이 됐다고 해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화재를 스스로 감지해서 신호를 보내든지 소방서 같은데 아니면 화재 규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진화하는 기능을 갖췄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해외에서도 평가가 좋긴 했지만 판로가 이제 국내 판로가 마땅치가 않았는데 이게 이제 혁신 제품으로 지정된 후에 부산시 등에서 이제 보급되면서 회사가 급성장하고 직원도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전국에서는 보면은 그 음압 캐리어 이거는 많이들 보셨을 거야. 음압 캐리어. 네네. 이게 원래 이제 해외 제품이었었는데 국내에서 코로나 시국 때 개발된 게 외국산과 비교해 가지고 조립 시간이 10분의 1, 무게도 4분의 1로 줄어든 게 개발이 됐다고 해요. 이것도 이제 그 바로 조달청에서 조달을 함으로써 뭐 이제 이거 실질적으로 코로나 방역 때 많은 기여를 했죠. 그다음에 또 보면은 그 요즘 지상파 TV 거의 안 보잖아요. 다들 케이블 다 들어와 있잖아 거의. 네네. 그래서 쓰지 않는 TV 방송용 주파수를 활용해 가지고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오, 이거 멋지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유선인 인터넷을 못 가는 그런 도서나 산간 지역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좋다. 네. 이런 식으로 혁신 제품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 삶에 많이 지금 이미 정부 조달 품목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생활에 많이 퍼져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사업을 이제 조달청을 통해서 한 거 아닙니까? 네. 나는 또 이러면은 이 인간의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데. 이재명 뭐라 그랬더라? 뭐 하여튼 뭐 USB를 왜 뭐 얼마에 비싸게 사야 되냐. 그딴 소리나 하고 있고. 행정 아무것도 모르는. 말이 뭐합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2020년까지 345개의 혁신 제품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2021년 3월에 OECD가 공공부문 혁신 사례로 우리나라 혁신 조달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잘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이야기로는 이제 글로벌 통상 전쟁 선제 대응으로 돌파.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마침 대통령이 트럼프였는데 트럼프가 또 아주 진상짓을 많이 했잖아요. 뭐 미국으로 수출되는 품목 다 막내 뭐 그러면서 뭐 네네. 무역 확장법 이제 232조를 토대로 수입 철강 자동차에 이제 관세를 세게 때리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에 이제 통상교섭본부로 부활을 시켰어요.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네. 이거 박근혜 때 폐지됐어요 이게. 없었던 적도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통상교섭본부는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죠. 어쨌든 그 FTA. 네. 이때 이제 김현종 씨 한미 FTA 할 때. 지금은 멍청이가 돼버린 네네. 김현종 씨를 다시 영입을 해가지고 이때는 잘 써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튼 트럼프가 진상을 부리고 뭐 관세를 세게 때리네 그랬는데 이 통상교섭본부를 부활시키고 바로 가동을 시켜가지고 FTA를 아주 그냥 깔끔하게 끝냈어요. 네네.
그러고 보면 또 이제 일본이 저기 뭐야 방사능 오염 수산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규제를 거니까 그걸 WTO에 제소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 2015년 5월에 박근혜 때 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심 판결이 2018년 2월에 난데 이때는 우리나라가 졌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이제 좀 불리한 여건이 많았는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취한 그 제재 자체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되게 빡센 제재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그런 제재가 아니었으니까 좀 불리한. 그래서 이제 유별난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받을 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오염에 대한 데이터 자체를 일본은 훨씬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연구를 빡세게 해가지고 그래서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다음에 이 방사능이 해양으로 직접 유출된 게 최초 사례라 가지고 관련할 만한 학술적인 근거들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이전에 연구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WTO에서 이런 식으로 제소를 해가지고 피소국이 이긴 전례가 없대요. 맞아요. 그래서 1심에서 우리가 졌는데 그 내용 기억나요. 1심 패소 이후에 이제 연락에 빡세게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2019년 이제 최종심에서 우리가 이긴 거예요. 1심 결과가 나중에 최종에서 뒤집히는 것도 이번이 거의 처음입니다. 네. 처음이고 유일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어서 다 아시는 신남방 정책, 그다음 뭐 신북방, 중남비 등의 신흥 교육 다변화를 위해서 이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요 우리가. 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게 결국은 언제 이제 빛을 봤냐면 코로나 시국 때 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봉쇄 때는 더불어서 또 그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해외로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방역 때문에 많이 막혔는데 이걸 이제 기업인들만 별도로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그 방역에 대한 방역으로 이제 해외 진출을 왔다 갔다 하는 거에 해외 출입이 이제 부자연스러운 걸 최소화시키는 네네 맞아요. 그런 정책도 시행을 했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거를 누구보다 제일 자각하고 있던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인 거죠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제 이번 주에 다시 이어서 다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통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국민 보고 세 번째 시간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아마 복지 정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복지 열심히 하게 되겠네요. 네, 이거 분량이 정말 많아가지고 대통령 퇴임 전까지 다 끝냈을지 좀 모르겠다. 맞아요. 워낙 많아요. 네, 네. 몰아서 한번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 안 되면은. 네, 뭐 최대한 네. 해보죠. 네, 그러면 이제 날씨가 덥습니다. 이제 금방 여름. 아니요, 저는 더운 줄 알고 저기 전기장판 넣었다가 다시 꺼냈다니까 또 밤에는 그러는데 네. 한낮에는 낮에는 덥죠. 네, 더워요. 요즘 그래서 이렇게 일교차가 큰데도 이 감기가 안 걸리는 거 보면 마스크 쓰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나 봐. 그렇죠. 네. 그래서 코로나 끝나도 저도 마스크 쓰고 타니까 생각 중입니다. 네. 집에 워낙 많기도 하고 마스크. 맞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18일부터 아마 이제 저희 방송 올라가는 시점이죠. 네. 18일부터는 이제 거리두기 제한이 해제가 됩니다. 이제 네. 완전 일상 복귀인가요? 일단은? 네네. 그래서 이제 제한 인원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12시 이후에도 움직일 수 있고요. 네.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마스크는 계속 쓰고 계셔야 됩니다. 네. 실내 마스크는 아직은 써야 되고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뭐 벗고 쓰고 귀찮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쭉 쓰고 있는 게 낫죠 차라리. 네네네. 근데 또 이거 풀어주면은 확실히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뭐 그렇게는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라도 열심히 써야지. 그렇죠. 어쨌든 건강 관리 계속 유의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